쓰고 100만 원을 저축을 한다? 이거 부자 될까요? 이것도 똑같은 직장인 노예들의 삶 아니에요? 100만 원씩 10년을 모으면 얼마입니까?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가게를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 창업을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노예 생활을 넘어서 정말 내가 빠져도 돌아갈 수 있는 가게, 그래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가게, 그게 돼야지만이 중산층으로 편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로 갈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할 수 있고, 그때 부자가 되는 시점에 실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모아야 돼요. 얼마 전에 김밥 장사를 시작한 친구는 하나가 이 자식이 그 계약직 선생님만 한 10년 이상 했거든요. 그 장사를 직장생활 하듯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분통이 터져서 친구 놈한테 얘기를 했던 거를 이렇게 한번 말로도 한번 풀어봅니다.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냥 단순히 오픈을 해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먹는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일단 가게와 내가 한 몸이 돼서 무조건 살아남고 무조건 돌아가게 만들고, 그 다음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세우기 전까지 그 모든 그 전에 쌓아왔던 그런 나쁜 습관 이런 걸 버리고 정말 올인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중산층으로 가는 발판을 꼭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창표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표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사주팔자를 하게 된 이유. 사주팔자가 사실 명리학이라는 학문인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인가요? 6년인가? 그 당시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순식간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역시 그때 그 정도면은 바닥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밑 지하가 더 있더라고요. 일단 그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럴 형편도 안 됐고, 또 제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책임져야 될 것도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일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가득했는데, 열심히 일할 만한 그 자체가 없어서 스스로에게 미안해서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동안 밑박질하다가 다리가 풀려서 집에 갔었던 적도 종종 있었어요. 그냥 하루를 그냥 아무 소득 없이 보낸 게 너무 스스로에게 속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나중에 알았는데 열심히 할 일이 있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내 주변 남들은 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건가?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철학관이라는 곳에 가서 사주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돈 5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었죠. 70세가 좋게 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위로를 받으러 갔는데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냥 가망이 없대요. 아무리 해도 안 될 거다. 지금도 힘들겠지만 2010년대가 되면은 더더욱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지나고 나면은 그 할아버지 말이 맞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으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들어온 건 전혀 없었으니까 그 할아버지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저한테는 지금의 저를 만든 자산이 되었으니까 큰 후회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상담을 받고 나서 집에 가서도 저주를 퍼붓는 그 할아버지 얼굴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어요. 힘든 건 힘든 거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욕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문득 들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사주팔자라는 게 뭐길래, 도대체 그게 내가 어떻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음날 사주팔자를 보려면 어떻게 되냐고. 일단 한 달에 30만 원을 내면은 일주일에 2번 1시간씩 해서 총 한 달에 8번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꼴보기도 싫은 노예였지만 반드시 내 인생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금 30만 원을 진짜 달러빚처럼 구해가지고 30만 원을 구해가지고 정말 한 달 동안 거기에 출퇴근을 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한 달 배우고 나니까 대충 사주기둥은 그야말로 생년월일시라고 하는 생년월일일시, 이
4개를 각 4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게 총 8글자예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기둥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한 달 배우고 나니까 그 기둥 만세력을 보고서 그 기둥을 세우는 법이나 그 용어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저렇게 됐을 때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지 그 할아버지의 노하우를 듣게 된 거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는 사실 그때 작별 인사도 안 하고 바로 획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서점으로 갔죠. 돈도 돈인데 그 인정어려운 노인의 제자가 되는 건 정말 싫었으니까, 정말 뭐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할아버지였어요. 뭐 자신의 연구 결과를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 자기 말이 맞다는 핑계, 옳다는 핑계로 남의 인생을 그렇게까지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서점에 가보니까 사주팔자 관련해서 명리학 책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주팔자라는 거는 물론 사주 기둥은 변한 게 없지만 그것을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당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풀이를 해주시는구나, 그런 분을 한 분을 찍고 그분의 책으로만 연구를 하고 마음속에 스승님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몇 달 공부하면서 대충 내 사주와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보면서 일종의 임상실험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내가 어땠나, 왜 지금 힘들고, 쟤는 저런 상태에서 돈을 벌고 취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임상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주변 임상실험을 할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사주를 보고서 풀어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주를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20대 중반에 새파란 놈이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하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 공간에서 사업적으로, 이성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주를 풀어서 대화를 해 나갔습니다. 정말 한스러운 아줌마한테 걸리면은 그 당시 그 네이트온 메신저 있잖아요. 정말 새벽 3시, 4시까지도 계속해서 상담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07년 다음 카페, 지금은 네이버가 그 당시엔 다음이 좀 유명했는데, 다음 카페로 사주로 보는 연애 컨설팅, 약칭으로 사보연이라는 카페를 열고 그곳의 카페지기로서 무수한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상담을 해 주었습니다. 몇 년 하면서 많은 분들의 매니아층도 생겼고 정모도 열게 되고 서로가 격려를 해주는 정말 따뜻한 카페였어요. 그 당시 저는 낮에는 부동산 영업일을 했고 밤에는 사주 상담을 하면서 대략 만 5년간 그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쪽 업계에서는, 이 사주팔자 이 명리학 업계에서는 보통 임상 경험으로 대략 10,000명 이상 정도 봐주면은 어느 정도 프로로 대접을 해줍니다. 저는 이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프로에 해당해요.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0몇 년 동안요. 근데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는 창업 현장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일반 직장인들하고 틀렸어요. 그 당시 제가 했던 일들이 창업 컨설팅, 부동산, 상가 매매, 임대차라든지, 창업을 하려는 사람, 물건을 팔려는 사람, 부동산을 매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상담하시는 분하고 좀 틀리죠.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크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즉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목격했고 사주풀이를 하면서 그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대략 10년 동안 내 주변 사람들의 사주를 풀고 저를 통해서 창업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업적으로 관련이 있던 사람들의 사주를 풀고 기억해 나가는 모습은 지금 현재의 저에게 있어서 큰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현역에서 물러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업가는 앞으로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 같은 사업 경험을 가진 선생님은 없을 것이다. 중국의 그 알리바바라고 하는 대표 중국 기업의 CEO인 마윈은 사업을 하기 전에 중국 항저우라는 곳에서 교사로 5년간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경험을 토대로 남을 가르치겠다는 그 포부가 굉장히 저에게서 멋있게 보였어요. 저희 꿈은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주정입니다. 저보다 뛰어난 사업가는 앞으로도 넘쳐 흐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해왔고 수많은 사업가들과 창업자들의 임상실험을 수십 년 동안 해오게 되는 사주쟁이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수많은 임상실험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저희 후배들, 예비 창업가들, 사업가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카페는 창풀이라는 이름인데요.
풀어보면은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플랫폼이라는 뜻이에요. 이 카페는 창업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초짜 창업자들의 그들에게 창업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카페고요. 미리 창업을 한 사장님들을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카페. 그리고 초보 창업자들하고 이미 경험을 한 창업자들하고 서로 멘토와 멘티가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카페. 창업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절반이 합쳐져 결과를 냅니다. 외식업으로 얘기한다면 목 좋은 입지, 맛있는 음식, 그리고 좋은 가격, 예쁜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 요소라고 한다면 창업 적성, 창업 시기,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업종, 현재 운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성공 요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예쁜 옷, 예쁜 구두 다 준비해서 데이트를 나가는데 이따가 비가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산을 안 챙기고 외출을 한다면 낭패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사주팔자를 본다는 건 과거를 맞추고 무언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일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에요. 예보에 불과합니다. 날씨 예보가 나오면 그냥 혹시 모르니까 준비하자 하면 될걸 나는 안 믿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당황스럽죠. 진실되게 현재의 상황과 그 전의 상황,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하고 싶은 점, 그 모든 사업에 관련된, 창업에 관련된 그런 질문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짧게나마 답변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졸필이지만 최소한 창업을 하는데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게시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정답은 아닐지언정 창업을 준비하시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제목이 바지 사장의 좌절.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2000년대 중후반 2005년, 7년, 8년 그때 상가 부동산 일을 하고 다닐 때였어요. 항상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행성 게임 같은 게 유행을 합니다. 도박 같은 거 있잖아요. 건전한 사행성 게임이면 뭐 크레인 같은 거 막 올리고 뭐 이런 거 돈 놓고 돈 먹기. 근데 그 당시에는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그 오락실이 굉장히 성행을 할 때였어요. 일단 뭐 그 바다 이야기라고 하는 성인용 오락실이 불법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오픈을 하고 벌금이나 처벌을 받더라도 몇 개월 안 걸려서 일단 뭐 몇 개월 안 걸려서 운영만 하면 그냥 한몫 단단히 챙겨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밥이 늘어났죠. 일단 뭐 그 당시에 간판을 닫고 두꺼운 자물쇠를 걸어가지고 장사를 했었죠. 그러니까 운영을 그런 식으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운영을 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단속이 떠도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을 침범하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단속반들이랑 막 싸우고 버티던 막 업자들이 생각이 나고 이거 문 닫으면 저 동네 여보세요? 한번 차려가지고 한번 잘 된다 하면은 도박꾼 네. 것처럼 달려들었죠. 제가 그때 바지 사장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예, 실내기 위에다 놔주세요. 청바지 핫바지로 보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만만하게 대충 뭐 이런 만만한 느낌으로 사장 예. 그러세요, 그러면요. 미리 따지면은 예, 감사합니다. 대신 맞아주는 총알바지 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불법 오락실을 오픈하는 진짜 주인은 월급을 그 당시 한 달에 막 1000만 원 정도 이빠이 주면서 조금은 덜 떨어진 아니면 조금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사장으로 고용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모든 법적인 책임이 그 바지 사장한테 돌아가게 돼요. 진짜 주인은 바지 사장을 두고서 하나씩 사업체를 늘려나가는 거죠. 조금 극단적인 바지 사장 사례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 바지 사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눈에 띄게 됩니다. 뭐 허울뿐인 지분 몇 프로 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어지간한 규모 아니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허울뿐인 지분 몇 프로 주면서 사장 명함을 주고 무한 책임을 지게 하는 그 수많은 투자자들 일단 뭐 상도에 어긋난 일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나서기에 좀 벅적지근한 것들을 남을 앞세워서 사장으로 만들고 여보세요? 이득을 챙기는 후견인들 일단 뭐 사장 예, 그 반품 수거 신청했습니다. 일을 맡기고 겉으로는 뭐 고생한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거의 열정페이 수준으로다가 네. 수년간 일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바지 사장도 3가지 경험을 발견했는데 지금 좌절하고 있어요. 일단 유가보험 유통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그 성실했던 사람은 어느 날 경쟁업자 유통회사의 임원에게 은밀하게 제안을
받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그 회사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러면서 나와 함께 좀 사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며 사장직을 제안하는 거죠. 자신은 위에서 묵묵히 하겠다. 멘트가 굉장히 겸손하고 좀 품격 있지 않나요? 왜 너 같은 대단한 사람이 인정보고에서 그 취급을 받으면 일하냐? 난 너를 인정해주고 있다. 나랑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누가 봐도 할 수 있는 제안이죠. 당시 그 사람은 10년 정도 이상을 근무하던 고향 같은 그 회사에서 박봉에도 미래를 꿈꾸면서 충성을 하고 살았지만 자식들이 커가고 또 그 중 또 하나이는 또 아파요. 원래 그래요. 이게 열심히 산 사람들 보면은 가족사를 보면 좀 그렇습니다. 또 돈이 필요하니까 주식 파생 상품 같은 거 있잖아요. 도박과도 같은 건데 또 그걸 또 하면서 한 5천만 원 빚을 짓게 돼요. 돈에 쪼들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개인적인 일이 또 있었죠. 사람도 그 회사에서 뭐 좀 섭섭한 대우도 받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 상황은 그 회사를 몸담고 있는 회사를 떠나서 그 회사의 사장을 한다는 건 기존에 몸담고 있었던 그곳의 거래처들을 다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고, 한마디로 그거는 그전 회사를 배신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경쟁업체 임원은 어차피 경쟁업체다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그걸 빼뜨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나서기 뻑적지근한 상황에서 그 순수한 영혼을 가진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빚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 사실 그 사장한테는 5천만 원이면 돈도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5천만 원 빚을 져서 제2금융권에서 지금 빚을 갚을 생각하니까 답답한 상황이었던 거고, 뭐 쥐꼬리만한 지분도 얹어주면서 일단 돈도 빌려주고 그러면서 사장직을 제안합니다. 근데 임원에게 5천만 원은 사실 껌값에 불과했죠. 근데 가장 필요한 그때 그 껌값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도 주는 것도 아니고 빌려주는 거로. 그 순수한 영혼의 사장님은 우선 돈이 필요했었고,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과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사장직을 수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그전 거래처들을 빼앗아오는 선봉장이 돼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뺏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뺏어올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성과를 내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자라고 하는 그 임원은, 그 경제업체 임원이었던 그 사장은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죠. 바지로 내세웠던 그 사장이.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과가 없냐고 채근을 하게 됩니다.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사람은 절대 그 바지 사장의 권한을 주질 않아요. 직함만 줄 뿐이죠.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된 이익을 위해서 딱 그 정도만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 사장은 이 사람에게 그 전에 갖고 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거래처들을 빼앗아오는 것만 생각했던 거지 그 이상을 바랬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몇십 년 동안 거래처 그 사람들을 우리 걸로 하길 바래서 그 사람을 한 건데, 이 양반은 좀 답답하게도 일단 뭐 평가를 내야 되다 보니까 바지 사장이 된 그 순수한 사람은 자신 명색이 사장인데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나름대로 구조조정 같은 회사의 편제도 잘 하고 계획도 짜고 증원도 제안하고 투자 계획도 나름대로 짜서 고민을 거듭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먹힐까요? 그 투자자는 그저 효용 가치가 떨어진 그 바지 사장이 그냥 가만히 있기만 바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거시적으로 생각하고 제안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당연하죠. 처음부터 내가 내 종으로 고용한 건데 주인은 내가 종 얘기를 듣는 게 좀 우습잖아요. 번번이 바지 사장의 제안은 막히게 되고, 투자자는 이제 나름대로 옳은 얘기를 막 해대는 그 바지 사장이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게 됩니다. 이제 알아서 나가주기만을 좀 바라는, 걸 직접 뭐 나가라고는 얘기를 못하고 알아서 나가라는 뭐 그렇게 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아무 권한이 없는 바지 사장의 말을 들을 직원도 없고, 오히려 직원들한테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면서 자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난 시간 해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나가게 되고, 결국 내가 갈 곳이 아무 데도 없구나, 이런 사실을 결국 깨닫게 됩니다. 5천만 원을 지금 갚을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일을 관둬서 월급이 안 나오면 우리 가정은 힘들어져요. 이 나이 먹고 마땅히 취업할 것도 없고요. 이 업계에서는 난 이미 배신자로 이미 낙인이 찍힌 후에 사장이면서 사장 아닌 이 억울한 바지 사장은 진정 좌절에 빠졌습니다. 자영업에서도 이런 바지 사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허울뿐인 사장들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박봉에 열정페이로 일하면서도 사장이라서 억울해하지도 못하고 지금도 개처럼 일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설픈 감투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개처럼 부리려는 착한 양의 탈을 쓴 투자자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이 보여요.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필직입니다. 이번 말씀드릴 주제는 이것도 실제로 제가 옆에서 바로 본 경험담인데요. 일단 맛있는 빵으로 망한 사장, 이렇게 주제를 지어봤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패스트푸드 햄버거 같은 거 있죠. 그런 집들이 보편화되어 있고, 수제버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빨리 찍어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고급처럼 느껴지는 수제버거가 고급이고 패스트푸드는 좀 저급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이프와 포크로 먹는 수제버거 시스템이 원래 햄버거 시스템이었어요. 하지만 50년대 그 불편하게 오래 걸려 먹었던 수제버거 형태 뭐 지금은 저희가 수제버거를 뭐 데이트할 때라든지 조금 고급진 음식으로다가 먹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한번 버거를 먹으려면은 엄청나게 오래 기다리니까 불편했죠. 근데 그런 수제버거 형태를 오늘날의 패스트푸드 형태로 바꾼 브랜드가 바로 맥도날드였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는 포드 자동차라고 하는 그 포디즘이라고 하는 게 대형 컨베이어 벨트 안에서 각 공정별로 사람들이 서서 어떤 사람은 뭐 바퀴만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들만 잡고 어떤 사람은 나사만 계속 조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기계처럼 한 가지 작업만 반복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했던 게 아까 얘기했던 포드 자동차 시스템이라면 햄버거 시장에서는 주방 안에서 바로 그
의선까지는 해야지, 다른 건 안 해도. 와, 뭔가.